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구리코는 이미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을 다 벗더니 이번엔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뭘 기다리는 거야, 이 바보야. 정말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대답 대신 자기 몸을 내 몸에 밀착시키고 나를 감싸 안더니 키스하며 내 입안을 그녀의 침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가 나를 그토록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해준 적은 없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일까? 나쁜 소녀는 한 번도 이렇게 뜨겁거나 열정적인 적이 없었고 침대에서 이토록 주도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항상 수동적인 태도,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몸을 맡긴 채 키스를 받고 애무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직접 뭔가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키스하고 내 몸 구석구석을 가볍게 물어뜯는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내 애무에 즉각 회답했고 나는 그런 반응에 깜짝 놀랐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까?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가 먼저 해줄게. 그녀가 대답하더니 나를 부드러운 손길로 밀어 똑바로 눕히고는 다리를 벌리도록 했다. 그리고 내 무릎 사이에 웅크리더니 우리가 세나 호텔의 다락방에서 처음 사랑을 나눈 이후 지금까지 그토록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결코 해주지 않았던 그것을 처음 해주었다. 자신의 입에 내 손길을 넣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고 형언할 수 없는 쾌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졌고 이내 순수한 흥분으로 음악으로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길로 변했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 같은 부유 상태에 있던 그 몇 초, 아니 몇 분 사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쁜 소녀가 나를 핥고 키스하고 빨고 삼키는 그 기분 좋은 느낌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 후쿠다를 본 것이다. 그는 커다란 텔레비전 옆 어둠 속에 살며시 숨어 있었다. 구리코와 내가 사랑을 나누는 침대에서 기껏해야 2~3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구석의 어둠 속에 숨어 입을 다물고 의자인지 벤치인지에 스핑크스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영화에 나오는 폭력배처럼 늘 끼고 다니는 색안경을 끼고 두 손을 바지 지퍼에 갖다 댄 채로 나는 나쁜 소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녀의 입안에 있던 내 성기를 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그녀가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놀라움과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멍청하게도 그녀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그런데 저기 있잖아. 저기에 후쿠다가 있어.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리지도 경악한 표정을 짓지도 방에서 뛰쳐나가지도 제정신을 잃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잠시 머뭇거리다 방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이쪽이 낫겠다는 듯 내가 결코 생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을 행동을 했다. 팔로 내 목을 감싸더니 힘껏 날 껴안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내 입술을 찾았고 나를 계속해서 살며시 물어뜯으며 내 정액과 뒤섞인 자신의 침을 내 몸에 바르면서 급히 필사적으로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말했다. 그가 있건 없건 상관할 필요 없어, 바보야. 지금 즐기고 있잖아. 내가 널 기쁘게 해주고 있잖아. 그를 쳐다보지 마. 잊어버려. 나는 너무 놀라 온몸이 마비된 채 모든 것을 깨달았다. 후쿠다가 우리를 불시에 덮치지 않고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나쁜 소녀와 공모의 쇼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오늘 밤에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이 일은 후쿠다에 의해 철저히 계획되었고 그녀는 그의 지시와 소망에 순종해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나는 구리코가 지난 이틀 동안 특히 오늘 밤에 왜 내게 그토록 과도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나나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녀의 주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지배자에게 쾌감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내 심장이 터질 듯 사정없이 고동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더는 머리가 빙빙 돌지도 않았다. 내 음경은 창피해하듯 축 늘어져 작아졌다. 나는 그녀를 확 밀어 내 몸에서 떼어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그 바람에 나는 어정쩡하게 일어나 소리쳤다. 널 죽여버리겠어, 이 쌍년아, 연병할년. 그러나 후쿠다는 이미 그 구석에서도 방에서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제 나쁜 소녀는 태도를 바꿔 내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멍청아. 왜 이런 난리를 피우냐고.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과 가슴을 비롯해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구 때렸다. 이 얼간이 짓은 이제 그만해. 촌놈짓 좀 그만하란 말이야. 넌 항상 불쌍하고 가련한 개자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기야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이 하찮은 인간아.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를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며 바닥에서 옷을 찾았다.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신었는지,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구리코는 나를 더 때리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욕을 했다. 내가 널 위해 이런 일을 할 거라 생각했어, 이 비렁뱅이 나고자 멍청아. 대체 뭐야? 나에게 네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경멸하는지, 널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면 넌 아마 죽어버리고 말걸? 이 겁쟁이야. 마침내 옷을 모두 챙겨 입은 나는 거실에서 곤봉으로 문장한 경호원 2명과 후쿠다가 권총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며 에로틱한 파나가 걸린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그러면 난 그에게 달려들어 그 보기 싫은 색안경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가능한 빨리 나를 죽이도록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엘리베이터에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현관으로 나온 나는 추위와 분노로 덜덜 떨면서 제복을 입은 관리인이 불러준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겨우 호텔방에 도착한 나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피곤하고 괴롭고 불쾌했고 옷을 벗을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눈을 뜬 채 스스로를 어리석은 순진함과 고지식한 우둔함으로 가득한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주문처럼 되뇌었다. 모두 네 잘못이야, 리카르도. 넌 그녀를 알잖아. 그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익히 알잖아. 그녀는 널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널 항상 경멸했어. 그런데 왜 우는 거야, 이 하찮은 인간아. 뭘 불평하고 뭘 슬퍼하는 거야,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그게 바로 너야. 그녀가 말한 대로, 아니 그 이상이야. 넌 행복해야 해. 이 세상의 모든 멍청이와 지식인과 현대인처럼. 네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말해야 해. 그녀와 섹스했잖아. 그녀가 네 것을 빨아줬잖아. 그녀의 입안에 사정도 했잖아. 그런데 뭘 더 원하는 거지? 그 난장이 같은 야쿠자가 그곳에서 자기 장녀와 섹스하는 널 지켜본 게 뭐 그리 중요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신경을 쓰는 거야? 누가 너에게 그녀를 사랑하라고 강요하기라도 했어? 모든 게 네 잘못일 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리카르도. 날이 밝자 나는 면도와 샤워를 하고 가방을 꾸려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 항공에 전화를 걸었다. 물론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했다. 나는 정오에 서울로 출발하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수 있었다. 나리타 공항에 갈 시간은 충분했다. 나는 역관에게 전화해 작별 인사를 하며 조금 전에 괜찮은 통역일을 제안받아
급히 파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의 고집을 꺾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호텔 프론트에서 방값을 치르는데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로 나쁜 소녀가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역관을 만나 버스를 탔다. 버스는 여러 호텔을 돌며 승객을 태웠고 공항에 도착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버스 안에서 내 친구는 구리코나 후쿠다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차르네스 씨가 팩스를 보내 괜찮은 일거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게 된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문제로 돌아가 미치코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항상 결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그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일종의 항복이며 함락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미치코가 너무 훌륭한 여자고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데다 그와 결혼하자고 심하게 조르기 때문에 자유를 희생하고 그녀가 기뻐할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신사의식에 따라 결혼할 작정이야, 친구. 나는 그에게 그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며칠 사이에 미치코가 그에게 그를 사랑하기는커녕 혐오한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면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지 생각하자 뼛속까지 괴로웠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나는 여권과 작별의 포옹을 했다. 터무니없게도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말했다. 내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줄 거지, 친구. 물론이지. 나한테는 큰 영광이지. 이틀 후 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채 파리에 도착했다. 48시간 동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어떤 음식물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한 뒤 나는 상심에서 벗어나 나를 망가뜨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비행기에 타고 오는 내내 이 결심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그 비법을 알고 있었다. 일에 집중하면 그리고 내 시간을 창의적이거나 유용하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소일거리에 쏟아부으면 치유되는 증상이었다. 내 의지와 육체를 이끈다고 느끼면서 나는 차르네스 씨에게 아주 중대한 빚을 청산해야 하니 일거리를 많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가 그를 알게 된 이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비심을 베풀어 내게 일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거의 파리에 머문 적이 없었다. 온갖 회의나 모임에서 일하며 런던, 빈,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들을 여행했고 아프리카에도 2번 여행을 가 케이프타운과 아비장에서 일했다. 일이 끝난 후엔 헬스클럽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복부 운동을 했고 러닝머신을 달렸으며 사이클 머신 페달을 밟았고 수영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했다. 또한 러시아어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이반 알렉세예비츠 분인의 단편을 조금씩 번역했다. 그는 내가 체호프 다음으로 좋아하는 작가였다. 나는 단편 3편을 번역한 뒤 스페인에 있는 친구 마리오 무츠니크에게 보냈다. 명작들만 출판하겠다고 고집 부린 덕에 이미 출판사 4개를 말아먹었어. 그가 답장을 보냈다. 거짓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지금 5번째 출판사에 투자해달라고 어떤 멍청한 기업인을 설득하는 중이야. 그 출판사에서 네가 번역한 본인의 작품을 출판할게. 아마 커피 몇 잔 마실 정도의 인세는 지불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나는 도쿄 여행으로 인한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점차 빠져나왔다.